자, 행정법 이론 파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856페이지에 곡물의 사용 관계 나옵니다. 곡물 일반 사용이라고 나오는데 자유 사용. 여러분 도로나 공원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도로, 선생님 도로를 어떻게 자유롭게 사용합니까?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만 할 수 있으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가용을 갖고 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그죠? 고속도로마저도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설치됐으니까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톨게이트는 그냥 비용을 내는 거죠. 유지 비용 조금 내는 것이고, 자동차만 있으면, 그리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자유사용입니다. 일반 사용이에요. 바닷가에 가면은 여름에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수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공유 수면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다. 자유사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칸에 보면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사용일지라도 그 곡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인접주민의 일반 사용권이라고 나오죠? 인접주민의 일반 사용권. 그럼 여기 도로가 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러면 이 건축 공사가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에 가령 뭐 건축 자재 같은 거 쌓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사를 해야 되잖아, 건축 자재를. 그럼 원래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 곳은 도로예요. 인도 위에다가도 이제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거 한동안 거기다가 쌓아 놓을 수밖에 없죠. 그걸 어디다가 쌓아 놓습니까? 네. 그러면 일정한 정도는 이 사람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인접 주민이에요. 인접 주민. 그러니까 인접 주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도로 사용에, 일반인의 도로 사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 땅을 갖고 있지 아니한 어떤 다른 사람, 이 사람은 A고 저기 멀리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자기 집과는 관계없는 곳에 여기다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 또 물건을 막 쌓아놓으면은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장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건, 적치된 물건은 이제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지금 뭐 건축 자재를 쌓아놨다가 구청에서 가져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재산권 침해예요. 자, 이걸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론이 바로 인접주민의 일반 사용권 논리입니다. 자, 보면 곡물의 부근에 거주하는 인접주민은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공권을 갖기도 합니다. 다만 인접주민의 토지가 저렇게 도로의 존재와 도로의 이용에 종속적일 때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저 말은 그 건축 자재를 말이죠, 인도를 그냥 꽉 막을 정도로 또 쌓아놓으면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옆에다가 살짝 해야 된다 이거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접주민의 일반 사용권은 일반 사용입니다. 일반 사용. 허가 사용 아니에요. 허가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 사용의 범주 안에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허가 사용입니다. 허가. 곡물을 사용할 때 이 곡물 관리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분 대출 허가라고 표현하죠. 대출 특허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대출 허가. 그게 막 허가 받는 거예요. 내가 도서 대출증을 제출하면 요건에 맞으면 대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다음에 물을 끌어오는 허가. 그다음에 하천법의 중목수성허가. 그러니까 나무, 하천 물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이용한다. 이거 뭐 여기 허가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학 운동장, 시립 운동장에서 뭐 토요일 날 체육 대회를 한다. 허가 받아야 돼요. 사용료도 물론 부담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맨 아래 특허 사용. 보통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특정인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경우를 특허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 사용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도로 점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도로에다가 전신주 설치할 수 있는 거 봐. 한국전력이 이제 전신주를 설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전신주 설치 못하죠. 전신주. 특별한 경우는 이게 특허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허가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관습상 특별 사용이 있죠. 관습법상으로. 우리 다 배웠습니다. 수산업법상 뭐 입어권, 관행어업권이죠. 관행어업권, 입어권. 이건 화천의 용수권. 이거는 관습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했어. 행정재산 목적 외. 정부청사 같은데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정부청사 밑 1층에다가 다과점이나 군의 서점 이런 영업허가를 내주거든요. 여러분 청사에 가보면 거기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공무원 아닌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럼 정부청사는 원래 만든 목적이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행정과 관련이 없는 그럼 영업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허가예요. 허가. 따라서 우리 통설 판례는 허가로 봅니다. 공법관계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기 학원 건물은 일반인,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럼 여기에 세입자들이 들어오죠. 세입자들이 이걸 영업하기 위해서 이 업자, 이 건물주와 계약을 맺는데 이건 사법관계잖아요. 민법에 따른 사법관계인데 정부청사 내에 그런 민간인들이 비록 가게를 영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공법관계설이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만약에 행정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변상금 부과처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공법관계로 본다고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제2절 영조물이라고 나옵니다. 영조물. 영조물의 개념은 원래 국가 등 행정주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 물적의 종합체다. 이렇게 되죠. 인적 물적. 그러니까 사람도 구성요소고 물건도 구성요소예요. 대표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병원 이런 것들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이제 그 서책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책은 물건이죠.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 인적 요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한 가지가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설을 구성하는데 이게 영조물입니다. 영조물하고 딱 세 글자로 딱 그치면 이거는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격은 이 영조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령 서울시 내에 보면 교육청이 설치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죠. 교육청. 그러면 이 도서관 자체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시설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서 법원 소송에 붙여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도서관 설립자인 서울시가 되는 거야. 서울시. 그죠? 교육자치단체장이 있잖아요. 교육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교육감이 지휘하는 그런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공기업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네, 공기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하고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지 않고 원래 정부가 생산해야 될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약간의 영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는 기업, 이게 공기업이죠. 각종 공사, 공단, 명칭으로 불려지는 기관들이에요. 그럼 영조물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종합시설인데 공기업은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거니까 동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영조물은 인적, 물적 시설이라고 있으니까 시설 자체는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이렇게 좀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858페이지 3번 보면 영조물 이용관계 나오는데 이용관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경우에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용이 있겠습니다. 자, 제3절
공기업법이라고 나오죠. 공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 제도들이 있어요. 자, 독점권을 보장해 줍니다. 우편법 그러면은 우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하잖아요. 우체국에서 한다. 가스 공급, 그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에서만 하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물론 도시가스업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뭐 가스 장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함부로 가스 판매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독점권을 보장해주고 공용부담 특권, 네, 필요하면 공기업이 공익 사업을 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까지 줍니다. 오른쪽에 보면 각종 뭐 경제상 보호도 한단 말이에요. 세금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교부해주고 국유재산마저도 무상으로 대부해주는 여러 가지 보호책이 시책이 있어요. 형사상으로도 또 경찰상으로도 여러 가지 보호합니다. 보호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해가지고 공기업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제한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고 공기업은 바로 공공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국가가 감독 관리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감독해요. 먼저 주무부 장관. 각 공기업은 주무부 장관이 있죠. 근데 이걸 총괄하는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가끔 감사 나옵니다. 국회는 나름대로 이 공기업에도 예산이 지급되는 곳이니까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의 대상도 되고요. 예산 결산 다 심사 받습니다. 국회 심사를 받아요. 법원 공기업 하는 일에 관해서 재판에 붙여지면 법원에서 심사해 주니까. 자, 밑에 3번 공기업의 이용관계 두 번째 칸 보시면 유형 해가지고 일시적 이용관계가 있더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탄다. KTX 공기업이죠. 그러면 그걸 한 번 이용한다. 그건 일시적 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국민주택, 뭐 임대주택을 한 10년간 산다. 그럼 이건 계속적 이용관계고. 법적 성질은 주로 이제 사법관계로 보는데, 왜냐하면 기업이니까 사법관계인데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법관계를 봅니다. 예를 들어 수도료를 부과징수하는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요금 부과징수하는 건 행정법 관계다라고 배웠죠. 특히 아래에서 세 번째 칸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합계약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주세요. 부합계약. 국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러한 공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수도계약, 수도공급계약이나 전기공급계약을 맺을 때는 국가 쪽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들이에요. 전기 소비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 이런 것들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제4절 사회보장행정법.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보장이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우리 헌법에 딱 규정해 놨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될 것이 국가의 시책이에요. 책무예요. 국민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원칙이요. 여기 안 써놨는데 국가가 무조건 보조해주는 원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라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 사회보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적으로 힘든 분들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뭐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거야. 뭐 지금 노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 이거야. 얼핏 보면 신체가 멀쩡한 분들도 막 노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를 전부 모셔다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국가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괄호 2번 사회보장 수급권 나오니까 보시고
괄호 3번도 사회보장제도 운영까지도 뭐 특별히 자, 비용 부담 하나 보세요. 860페이지 맨 아래 칸에 비용 부담. 요걸 보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하나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사회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나눠지는데, 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책에 설명은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이다 그러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사회보장 정책이에요.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는 뭐죠? 네. 그러니까 보험 사고 발생이 가능한 사고 발생 가능자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 일단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거야. 보험료를 내서 이 기금을 만들죠. 이제 이런 어떤 기금을 만들어. 네. 기금을 만들었다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뭐 A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A라는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했으면 이 사람한테 이른바 뭘 줘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렇게 해서 구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물론 민영보험이 있죠. 이제 이런 원리는 원래 민영보험인데 사회보장적 정책에서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것이 꼭 이 일반 국민도 내지만 국가도 여기가 낸다 이거야. 국가, 그 다음에 뭐 사용자, 회사 측에서도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이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죠.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건강보험 이런 거예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뭐 실업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피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도, 그다음에 자영자까지, 그 다음에 국가도 일부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두 번째 공공부조예요.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일을 못하는, 장애 같은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 계셔. 그럼 그분들에게 최저한의 생계급여 같은 걸 줄 필요가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가난한 분들일수록 더 병도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비조차 없으니까 이 의료비의 일부분을 보호해주는 게 보급해주는 게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이런 것도 다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액 국가가 부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공공부조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사회복지 서비스다. 가령 실업자가 된 분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사회복지관에 모셔다가 거기서 뭐 재활치료도 해주고 노인들을 위한 여가 문화활동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비교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입니다. 그리고 경비를 국가나 사용자도 부담하는데 민영보험은 오로지 그 사람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민영보험이에요. 그리고 3번 하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또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재원이 세금이고 사회보험은 이런 거예요. 보험료가 근데 이제 본인도 내고 국가도 내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밑에 4번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이 소개됩니다. 보호 신청의 원칙이다. 보호가 직권에 의하지 않고 보호를 요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데는 원칙이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말은 맞는데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유명한 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인가요? 그분들이 너무 생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모녀가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 어떤 정책의 기조가 확 바뀌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자살까지 이르게 된 건 좀 불행한 일이었는데 뭐냐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어느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은 몰랐다는 거야, 그게. 되게 몰라요. 그러니까 못 사는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라요. 그냥 배우지도 못하고 못 배운 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과거에 이렇게 신청의 원칙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요, 찾아가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세대 단위, 거택보험, 뭐 금전, 자, 맨 아래 금전부조를 원칙을 합니다. 금전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외적으로 뭐 물품도 쌀 같은 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우리 사회보장 파트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가 보충성 원칙이에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충성 원칙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국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자립하려고 자활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그걸 전제로 해서 보충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성의 원칙이란 피보호자가 이렇게 가난해지게 된 원인은 불문합니다. 설사 과거에 게을러서 가난해졌다 하더라도 현재 보호를 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국가는 요건에 맞으면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목적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나오니까 뭐 보시고요. 자, 863페이지에 넘어갑니다. 863페이지에 제3장 공용부담법. 공용부담. 누가 부담하느냐? 공공적으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공공적으로.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담시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공공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부담이 되고요. 비슷한 것으로 조세, 세금 내는 게 있는데 세금은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각종 세법이 정한 요건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야 되죠. 법이 정한 만큼. 그래서 이른바 담세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조세는. 부담금은 이제 특정한 사업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낸다. 법적 근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만약에 안 내면 강제징수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공용제한 보시고 넘어갑니다. 864페이지에 보면 공용수용 나오죠. 공용수용. 공용수용이라는 것은 수용은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해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아예 빼앗아 버립니다. 소유권을 빼앗아 버리는 게 공용수용제도예요. 무섭죠, 그지? 네. 근데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대신 보상을 해줘야 되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우리 헌법 23조도요. 공익적 필요에 따라서 공용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 줄기입니다. 근데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는 바로 거기서 이제 공용 수용의 절차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절차를 잘 보시래요. 그래서 괄호 2번에 공용 수용의 절차. 일단 사업 시행자, 큰 어떤 공익 사업을, 가령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 생각해 보세요. 공익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측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국가에게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사업 인정 신청하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건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을 인정합니다. 사업 인정 행위는 뭐 형성 행위고 재량 행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조서, 토지의 목록들, 물건의 목록들, 그리고 보상 계획의 절차, 보상 계획, 보상액 산정한 내용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과 만나서 보상 가격 같은 것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일단.
만약에 여기서 협의가 잘 되면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협의를 사법관계로 파악한다고요.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마치 토지를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보상 가격이나 아니면 토지 수용 절차 자체에 관해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첫 단계가 재결단체다. 협의가 불성립할 때 다투는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다.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인정고시 후로 1년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재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뭐 제곱미터당 보상 가격을 5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재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양쪽에서 서로 받아들이면 끝나는데 이 재결에 또 불복하는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 가격이 작다라고 얘기할 테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의 신청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불복이라고 되는데 있죠. 이의 신청. 요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결이 지금 보면 두 번 나와요. 왼쪽 페이지 아래에 재결인데 요건 이른바 수용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재결. 첫 번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재결.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여기서 하는 재결이 수용재결이 있고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재결하는데 이걸 이의 재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결을 양쪽에서 받아주면 또 이 절차는 마무리되는데 이걸 또 불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소송. 법원까지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행정소송은 그 아래쪽에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4번 보면 공용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나오지. 행정소송.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항고소송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항고소송이에요. 이 수용처분이 위법하니 수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항고소송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보상금이에요. 수용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내 땅 소유권을 빼앗고서 너무 적은 보상금을 준다라든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밝힌 보상금 액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이런 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배웠네요. 여러분, 이 소송의 종류를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죠. 네. 형식적으로만 공법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사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라 해서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866페이지에 하면 환매권이라고 나와요. 환매권. 그러면 여기 이제 가령 A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이게 수용을 했던 거야. 수용하면서 보상금은 줬겠죠. 보상금 뭐 10억 이렇게 줬어. 이걸 공익사업으로 쓰려고 공공필요에 사용하려고 소유권을 빼앗았죠. A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록 보상금은 받았지만 소유권을 빼앗겼다는 어떤 심리적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라도 이 땅이 혹시 어떤 사정으로 공공필요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보상금 받고 소유권을 빼앗겼던 저 A라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게 환매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서서 원래의 소유자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거야. 환매권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법적 성질로서 이것은 사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민법에 환매 제도가 있어. 민법에 개인들끼리 땅을 사고 팔 때도 환매 등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설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게 형성권이에요. 환매권자는 누구라고요? 과거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자, 목적물은 토지에 대해서만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토지에 대해서만 환매권이지 물건이나 동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생 요건에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뭐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5년 이런 기간 제한이 있고요. 환매 가격 2칸 내려오면 나중에 저 A 소유자가 땅을 되살 때 얼마를 준다는 얘기겠어요? 예전에 받았던 보상금을 돌려주는 거지. 그렇죠? 보상금 돌려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공익사업의 변환 제도의 개념 정도 알아세요. 공익사업의 변환. 만약에 처음에 예전에 이제 이것이 원래 수용을 할 당시에는 뭐 철도 사업이다. 근데 어떤 사정으로 더 이상 이 땅을 철도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 무산됐던 거야. 그럼 원래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변환 제도를 두어서 비록 철도 사업으로 이제 더 이상 사용 못하지만 이걸 무슨 뭐 정부 청사 사업이나 이렇게 용도를 변환해가지고 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제도에 있어서 예외죠. 원래는 환매할 수 있는 건데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매할 수 없는 경우예요. 여기 약간의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제4장 토지행정법.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는 뭐 국토기본법이 있죠. 전국토, 한반도 전국토를 개발하는 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이게 국토기본법이 있고요. 이걸 이어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내부에 도시군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만 정도 알아도 됩니다. 여기서 뭐 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학원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강좌도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데는 이걸 아주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부동산 공법인가요? 과목 제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막 과락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는 다행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크게 이런 게 행정법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죠? 869페이지만 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국가고시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다음 중 용도지역이 아닌 거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드문 사례지. 다음 페이지 쭉 가면 개발 행위에 관한 규제 이런 거 보시고요. 행정법 시험에서 중요한 건 어떤 이제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좀 학설도 있고 뭐 판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871페이지에 6번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 자, 요거는 일정한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려요. 여기에 이제 뭐 토지 투깃바람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을 묶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특정 지역을 이제 사고 팔 때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허가가 먼저고 계약이 두 번째예요. 허가를 받아서 이 계약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아라. 이것도 합헌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가 합헌이고. 자, 여기서는요 맨 아래 칸에 동그라미 2번 유동적 무효라고 나오죠. 유동적 무효. 이 말은 대법원의 판례예요. 유동적 무효인데 일단요 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근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자체는 허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지요. 무효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나중에라도 이걸 허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받은 거.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마치 과거에 허가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무효긴 무효인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다시 이게 유효가 된다 해가지고 앞에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죠. 허가받으면 유효, 끝내 허가받지 못하면 무효. 그래서 유동적이다 해서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민법 배우셨으니까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무효가 아니지. 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유동적 유효. 근데 이건 처음부터 무효인데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밑에 괄호 1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일단 제도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아시죠? 일단 표준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많은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한 뭐 4천만 개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많은 땅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의 토지 가격을 토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 각 필지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땅값을 국가가 정합니다. 그런데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표준지들을 그렇죠? 뭐 수백 개의 필지 중에 하나씩 이렇게 표준지들을 뽑아서 여기에 대한 땅값을 결정합니다.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넘겨줘가지고 그 표준지 주변에 있는 필지들에 대한 개별 토지 가격을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이걸 개별 공시지가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 개념은 차이 나게 아시겠죠? 이제 이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시지가 결정 행위는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문제되는 거야.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입니다. 똑같아요. 행정처분이란 얘기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바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 파트에서는 항상 하자 승계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체크했다가 하자 승계. 우리 판례가 복잡해요. 어떤 경우는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나오죠? 872페이지에 하자의 승계. 가령 개별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 873페이지에 주택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제5장은 경제행정법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행정법. 제가 제5장 경제행정법. 그러니까 국가 우리나라 헌법은 129조인가요? 119조군요.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에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지배력의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국가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경제행정 법률이 굉장히 많죠.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 파트는 경제행정법 파트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행정법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참고로 보세요. 877페이지에 제6장 재무행정법 나옵니다.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재무행정법이죠. 재정활동. 나라의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크게 보면 세금을 걷고 이것을 예산을 계획해서 지출하고 결산하고 이런 것들이 재정활동이에요. 자, 조세법률주의 개념 나오죠.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은. 근데 이걸 우리 판례는 확대 해석하지요. 그래서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징수 절차
이 조세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예산의결 원칙은 예산은 국회에서 미리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결산심사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이제 감사원이 중심이 돼서 감사하고 이걸 국회에 결산 승인을 받습니다. 결산 심사 받는 거예요. 저 밑에 조세법률주의가 다시 소개되고 있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878페이지 맨 위에 조세법률주의는 그 조세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겠죠. 엄격히 해석돼야 되겠고 소급과세 절대 금지죠. 그 다음에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 나오는데 조세는 평등해야 된다. 담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근거과세 원칙도 있어요. 근거에 따라 부과한다. 근거가 없는데 조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부과한다. 신의 성실, 사회국가, 수입확보 능력은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879페이지에 조세 부과라고 나오죠. 과세권자가 누구고, 국세는 세무서장, 세관장, 국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자죠. 과세 요건에는요,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누가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은 바로 법률로 정하라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자, 내가 과세 처분 받았어. 세금. 여기에 불복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가령 국세를 낼 때는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 중앙에 세종시로 내려갔군요. 자, 세종시에 이제 국세청이 있습니다. 국세청 본부가 있죠. 그 다음에 전국을 한 5개 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방국세청장이 각 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장을 거쳐서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그리고 심사청구라는 것은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 심사청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심판청구라고 있죠. 요건 조세심판원장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이 심판청구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자, 3개 있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있는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있지. 두 번째, 세 번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 반드시 하나의 절차는 거치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 부과받는데 억울해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고 싶은데 막바로 가면 안 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행정심판에 있어서 예외적 전치주의의 하나죠. 예외적 전치주의의 하나입니다. 뭐 지방세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지방세는 우리 판례가 다르게 판단하는데 거기 당구장 표시로 해놨죠. 지방세는 임의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꼭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감선에 대한 심사청구제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이제 행정소송이 나오는 거라고. 행정소송은 맨 위 칸은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돼 있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 반드시 어느 하나는 거친 다음에 청구하라. 전치주의입니다. 괄호 4번처럼 과오납금 반환 청구라는 그러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못 내서 더 내면 이걸 관합이라고 해요. 더 많이 내면 관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지 않아도 내는 세금을 잘못 냈어. 이걸 오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그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도가 바로 이때 등장할 수 있어요. 이제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건 말하자면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성질을 민사소송설로 본다고 나오는 것이죠. 맨 아래 칸에. 현금 회계 기본 원칙 나오는데
요거는 행정법 시험 문제는 제 기억에 의하면 국가고시에서 딱 한 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뭐 총계 예산주의부터 통일국가주의, 다음 페이지 가면 쭉 나오죠. 원칙.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건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학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행정사 시험이 행정학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행정학 파트에서 공부를 잘 하시기 바라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 관리가 나오니까 국유재산의 종류 알아두세요. 882페이지 맨 아래.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었어요.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그 분류와 공물의 분류와 비슷한 것 같죠? 그때 공용물, 공공용물, 보존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국유재산도 관리 처분할 수 있는데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관리청들이 다 있고 행정재산도 사용 허가 내줄 수 있다고 아까 배웠죠? 이런 걸 목적 외 사용이라고 배웠잖아요. 사용 허가 기간은 5년 내에서 사용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기타 제도. 다음 페이지에 가면 884페이지에 아까 했던 건데 시효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행정재산은. 그래서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 행위가 있은 다음에만 시효 취득 대상이 되고 변상금 제도가 있다고요. 120% 통상 사용료의 120%까지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이거는 공법 관계로 봅니다. 즉 변상금이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7장 환경행정법 나왔습니다. 환경행정법의 법원은 당연히 헌법에 있어요. 헌법 35조에 이렇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요 35조 조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환경 관련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마지막 칸에 복수법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환경 오염원별로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환경관계 법률이 있어. 이걸 그래서 복수법주의라고 합니다. 밑에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한번 읽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사전 대비.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야죠. 사전 대비. 존속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존속보호.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책임 물어야죠. 배상해줘야 되고. 공동부담. 국가나 공공단체 개인들이 공동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건 부담해야 됩니다. 공동부담. 다음 페이지에 가면 역시 국가와 사회가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협력원칙. 기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이 있습니다. 밑에 환경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기준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환경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규제하기 위한 것이 환경기준이고요. 887페이지에 가면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나오죠. 요거는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 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평가해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이런 영향평가서 작성은 누가 하느냐? 바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인가 9급 국가시험에 왜 자꾸 공무원 시험 얘기하냐면 아직 행정사 시험은 지금 시행한 지가 금년이 4회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대비하면 바로 그게 행정사 시험 대비해요. 장차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사에서. 자, 몇 년 전에 9급 시험에서 그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아닌 것은. 그 대상사. 그러면 이런 걸 평소에 외워놔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별로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교육사업, 교육사업시설인가 나왔어요. 교육사업시설. 교육사업시설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법적으로는 대상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고적격, 두 칸 내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우리 행정법 총론파트에서 많이 배웠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원고적기 인정돼요.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새만금 판례에서 처음으로요. 그 동그라미 2번처럼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법률상 이익을 갖는 원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니까 알아두시고 밑에 평가의 하자 나오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당연 무효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꼭 거치라고 했는데 안 거쳤어?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무효예요. 그런데요, 거치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면 어떠냐 이거야. 밑에 실체상 하자 나오죠. 그래서 부실의 정도가 좀 약하면은 괜찮은데 부실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마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888페이지는 이건 뭐 당연히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889페이지에 여기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뭐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데 판결로써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고 행정기관 차원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예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의 중앙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각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여기서 이제 결정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다가 다시 소송 제기하면 그만입니다. 분쟁조정 절차로서 알선, 조정, 재정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런 방대한 양을 여러분 힘들게 따라오셨을 것이에요. 이제 요게 이론 과정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이 훨씬 증진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득점을 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동안 행정법 이론 과정을 공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